여야가 산자위 소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에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현격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협치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경찰청이 LH 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야는 인력이 늘었는데 수사가 부진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장관 후보자 3인방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과 달아오르는 여권의 대권 레이스, 야권의 당권 레이스에 대해서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법안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쟁점인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했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중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손실보상 법안의 핵심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인데 여야는 한 목소리로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렇게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기재부하고 빨리 논의를 하셔서 좀 협조를 좀 해주셔서 빨리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하지만 정부는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도 있고 지금까지 영업 금지나 제한을 당했던 업종의 손실 보상을 위해 14조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이외에도 그 부분과의 형평성도 좀 잘 고려를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 손실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손실 매출액의 어느 정도를 보상할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정부가 심도 있게 손실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손실보상법 형태를 특별법으로 할지 아니면 일반법으로 제정할지 등의 문제도 남아있어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 개최 여부는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오늘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부터 하자며 국회 본회의를 요청했고 야당은 협치를 포기하고 인사 독주를 강행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당초 의장 주재로 야당과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야당과 더 진지하게 협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무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대로 오늘 당장이라도 이 본회의를 열어서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제기된 문제들에 충분히 소명했고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 후보자 인준을 이매숙, 박준영, 노형욱 3명의 장관 후보자 거치와 연계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는 무책임한 정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새 장관 후보자의 거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새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 후보자는 라인펀드 특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새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관세법 위반 등 수많은 의혹이 있어 부적격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4.7 재보궐 선거 그 민심을 통해서 국민적 분노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포기하고 또다시 인사 독주를 강행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3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함께 묶어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총리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까지 연계해 전국 주도권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회동이 예정돼 있어 이번 인사청문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경찰청으로부터 LH 직원 의혹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여야는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타를 쏟아냈고 동시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282명을 조사해 13명을 구속하고 219명을 송치, 나머지 1,700여 명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여야는 수사 인력이 확대됐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좀 더 철두철미하게 좀 하시고 진짜 국가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하고 있구나 해야 그런 사람들이 진입을 좀 안 해요. 특히 특수본의 중점 수사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데도 수사 대상이 민간인에 편중돼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수사 대상자 2,082명 중에 민간인이 80%예요. 고위공직자, 정치인보다도 일반 민간인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차례 철저하고 엄정하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의 없이 수사하겠다는 그런 어떤 지시와 의지를 몇 차례 밝혔고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가 국회의원을 포함해 광범위한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치 편향적 수사를 경계하는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야당 의원을 겨냥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자 이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런 좀 건인데도 약 1년 만에 일사천리로 건설, 분양, 인허가까지 이뤄졌다는 상당한 좀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특정해 언급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주환 의원이 해당 방송사에 정정 보도까지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 질의와 특별히 인연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의문이어서 이 밖에 행안위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5.18 보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5.18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 연행 구금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 들어 확대 개편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투기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부동산 정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재산세 등의 세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 부동산 정책. 송영길 대표는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당내 경제 전문가이자 부동산 특위를 이끌게 된 김진표 위원장도 부동산 세제의 대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제 완화를 시사했는데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등이 부동산 특위의 최우선 논의 과제로 꼽힙니다.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송영길 대표는 인천에서 시행 중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대표적 주거 정책으로도 앞세웠습니다. 누구나 집은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제안한 주거 프로젝트로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더 보완해서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국토부와 LH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있는 민주당.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전까지는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성격의 전국 단위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 지사는 먼 길을 손잡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사와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빅3로 꼽히는 여권, 대권 주자들의 새 분리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는 성격의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이 오늘 발족했습니다. 민주평화광장은 민주당의 민주와 경기도의 도전가치인 평화,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 광장을 한데 모아 만든 이름으로 오선 정책통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 대표를 맡았습니다. 특히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인 광장 조직이 상당 부분 흡수됐는데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김성환, 이해식 의원 등 18명이 동참했습니다. 또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 각계 인사 15,000여 명이 발기인으로 함께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인 건 맞지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관계를 하게 될지 또 어떤 역할들을 서로 분담하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대선 경선은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다며 사실상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고향인 전북을 돌며 텃밭 따지기에 나섭니다. 정 전 총리는 호남 미래포럼에 참석해 위기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준비된 리더십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청년 주거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시행을 약속한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양승조 충남지사 대선 출마 선언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9일 박용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 지사는 사회 양극화 극복을 제일 국정과제로 놓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화물 컨테이너 작업 중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평택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보완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배 의원을 단장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점검 TF를 출범시키고 산재 사고 감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이 권력에 기대 김 전 차관 사건뿐만 아니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뭉개고 법 질서를 흐렸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직 중앙지검장이 형사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 기소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이 지검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 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 의원은 김학의 사건의 절차적 부분에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꾸린 백신 사절단의 박진, 최영도 의원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박 의원은 시급한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절박한 세일즈맨 신정으로 나간다면서 초당적인 의원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일주일 동안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해 양국의 백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실익이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재보궐선거가 이제 끝났고 5월 이제 새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그 인사청문 문제로 전국이 이제 꽉 막혀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네. 대통령이 이제 재송부 기한을 이제 14일까지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모레까지 일단 여야 협상 시한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원래 관련 상임위 간사 간 협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 급한 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렵고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인 만큼 김 후보자 인준안만큼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 민주당은 오늘 인사청문 특위와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시도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청문보고서 채택 협상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 김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3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전국 경색이 불가피하고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국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시도한 인사청문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위원장이 반대하면서 열리지 못했는데요. 네. 인사청문 특위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이미 채택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인준안이 부의되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여당 단독으로도 표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향후 전국 경색을 우려해서 최대한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모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협상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 민주당 내에서도 최소 1명은 지명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모레까지 여야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모레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티타임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 이제 대선 준비 상황을 좀 살펴보죠. 이제 그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경선 시기를 놓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선 경선이 올해 9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여당 내 유력 대선 주자 사이에서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경선 연기론을 주장합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코로나가 좀 더 잦아들 때까지 늦추자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11월로 민주당과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먼저 경선을 치르면 그만큼 흥행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연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경선 일정에 따라 후보들의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으니 원칙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기관 STI에서 조사한 걸 보면 당원 당규에 따라 9월에 경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 가까이 나왔고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응답은 17% 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는 응답이 35.2%나 나왔다는 겁니다. 이 대선 경선 일정은 사실 국민들에게 큰 관심 사안이 아니고 또 공정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가 선출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오선의 이상민 의원은 지상파 라디오에 출연해서 경선 연기 논란은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논란을 증폭시키는 건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이 경선 관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에 선관위 구성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경선 룰을 마련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국민들에게는 이제 뭐 경선 시기 일정은 이제 사실은 뭐 관심과 이제 뭐 그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 공정한 과정이 사실 이제 국민들에게는 관심 사안이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이제 국민의힘 경우에는 6월 11일 그 전당대회가 이제 잡혀 있는데 현재 그 초선 의원부터 직전 원내 대표까지 다양한 이제 그 대선 후보군이 대표 후보군이 이제 그 형성이 됐는데 앞으로 경선 구도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를 살펴보면요.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부터 조경태, 홍문표, 조혜진, 윤영석, 김웅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대략 9명 정도 되는데요. 특히 이 초선의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나서면서 이 대결 구도가 일단 YB 대 OB 구도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김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당의 과감한 인적 쇄신과 2030 표심을 내세웠는데 이 선배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복당 요청을 한 홍준표 의원은 김웅 의원을 향해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고 비판했는데 김 의원은 시든 꽃잎에 열매가 맺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 동네 뒷산만 다니면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없다고 돌려서 비판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803만 5번 오르면서 왜 더 험한 곳을 지향하지 못했냐며 대구에서 5선을 한 주 전 원내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 당대표는 단순히 패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험과 경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견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경전 속에 이 젊은 후보들의 약진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쿠키뉴스 이래로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위를, 김웅 의원이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당초 유력 당권 주자로 꼽혔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3위에 머무르면서 대세론이 주춤하고 있고 아직까지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일 후보 등록을 받고 워낙 후보가 많다 보니 컷오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과 김웅 의원이 후보 경쟁에서 1, 2위를 다툴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경선 과정에서 김 의원과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이후에 구체적인 컷오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따라서 후보자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제 선거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청문 전국 대치 그리고 여당의 대선 경선 시기, 야당의 당권 대결 구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연 기자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12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노 퀴즈존을 예스 퀴즈존으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겪는 불편함이 커지면서 영유아와 아이들의 출입을 제재하는 노 퀴즈존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역시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영아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돼 왔는데요. 이로 인해 고민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말 출산 예정인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어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도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근데 선출직으로서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민도 좀 있는 거죠. 지난 8일 첫 아이를 출산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현역 의원이 임기 중에 아이를 낳은 것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선출직으로 육아휴직이 따로 없는 만큼 출산 후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바로 국회 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국회 회의장에 이처럼
아기와 함께 출석을 하는 것이 낯선 풍경은 아닌데요. 유럽 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국회 회의장에는 자녀의 출입이 허용될 뿐더러 모유 수유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석하는 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을 계기로 의원 및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의 임신, 육아, 출산 등 재생산권이 더욱더 널리 보장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결국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지금 국회는 노키즈존에서 예스키즈존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빠르면 유구, 늦으면 수입산.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인물이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특유의 화법으로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합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고기를 예로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키워가지고 잡으면은 국내산 한우고요. 네.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한 6개월 키우다 잡으면 국내산 유구고요. 아하. 완전 밖에 잡아가지고 갖고 오면 그거는 외국산 소고기예요. 수입산이죠. 예. 소통하면서 당원들과 경선을 하고 당의 가치를 좀 녹여내고 한우는 알지 모르지만 유구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국내산 유구는 되시라. 이 전 최고위원 윤 전 총장의 합류 시기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차기 대선까지 국민의힘 버스가 두 번 선다. 한 번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대선 경선이 시작될 때, 나머지 한 번은 단일화판이 벌어질 때라면서 앞에 타면 유구고 뒤에 타면 수입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과 파평 윤 씨 종친이기도 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큰 손해라고 전망했는데요. 양대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이 정도 같으면 제3지대가 열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제3지대 창당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당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요새 흔히 말하는 소위 플랫폼 형태의 세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과거와 또 하나 전혀 다른 게 이 SNS라는 수단이 생겼잖아요.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이 SNS라는 뭐 무기든 수단이라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전국 조직을 가진 정당을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윤 전 총장의 제3지대 신당 창당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윤 전 총장의 등판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달 넘게 저울질을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 국민의힘과 제3지대 창당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어서 한 주 쉬고 오늘 2주 만에 뵙는데요.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 3인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이제 요청한 상태인데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10일 이내에 정할 수 있는데 나흘 만에 이제 시간을 준 거는 재송부는 강행 의지, 나흘만 준 것은 빨리 매듭을 짓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별로 좋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뭐 어쨌든 공격이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도리어 충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조금 더 짧게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후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4일 동안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장 소장님. 이런 거는 아마 최 교수님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펜으로 좀 얘기를?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흐름과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흐름은 이 3명 다 강행 임명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분위기는 묘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않는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왜 강행하는 흐름이냐면은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야당을 혼내주셨죠. 그런 다음에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보면 우리가 해명 들어봤는데 그냥 결격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보호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송부를 재요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장관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지명 처리하기는 대통령으로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밑 조율을 통해서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진 사퇴도 못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강행, 3명 다 강행 임명하겠다라는 게 맞는데 오늘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에서 한두 명은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청와대의 반응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불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만약에 저런 게 청와대의 뜻과 좀 다르면 아니 이게 지금 의원들이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한 팀인데 왜 저래? 그래야 될 텐데 알았다는 듯이 불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 조율이 있었다. 사전에 다 얘기가 뭔가 되고 있고 14일 날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는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께서 좀 한두 명 정도는 정리하시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하면서 다른 것처럼 본인 청와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청와대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이러니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있을 거라고 저도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을 다 강행해서 임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냐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 며칠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어쨌든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여지는 남아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의중인 건데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될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뭐 제 추측인 거고 전망인 거니까 이게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청와대 정면 돌파 의지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이 당정 갈등이 본격화될까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당 의원들이 뭐 초선 의원,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 사항, 청와대의 지시 사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반발하는 그런 내용을 나온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이거든요. 이것은 좀 상당히 의미 있게 보긴 하는데 혹시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반응이 그렇게 불쾌하다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두 명 정도 정리하기 위한 정교하게 계획된 전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희 정무수석이에요. 이분 아주 전략가로서 이름이 높잖아요. 네. 이분이 이 일주일 동안의 여러 가지 스텝을 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큰 뭐 당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더민초가 이렇게 욕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뭔 소리야 그냥 3명 다 임명할 거야 이러면은요 진짜 파국이에요. 당청 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러면 레임덕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거기 극단적인 이런 상황까지는 서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정무수석의 그림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정무수석의 그림대로 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서 초선이든 누구든 의견을 내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게 청와대 의견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뭐 예컨대 의원들이 본인의 생각도 얘기 안 하고 본인의 의지도 반영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면 아닌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이런 의견 개진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뭐 사실은 이 청문회 전국에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결국은 대통령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결정을 하실 때 영향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뭐 이제 장 수장은 정치 공학적으로 이게 잘 정교하게 짜여진 어떤 시나리오대로 갈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가지 의견들이 들려지면 어쨌든 결정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민심을 전달하는 과정이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평론가도 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는 말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당이 이제 장관 후보자 이제 3인에 대해서 부적격 이제 판단을 내리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까지 이제 함께 엮는 연계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연계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이건 발목 잡기라고 공격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기자 정상도 지난번에 저랑 같이 의견을 같이 했는데 크게 흠결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통과시켜주고 문제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문제를 삼는다고 해야지 이것과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연계시켜버리면 정치적인 속셈 갖고 한다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하지 않겠습니까? 명확하게 본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니 흠결이 없고 이 정도면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통과시키는 게 나아요. 그러면 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원칙대로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3+1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묶어가지고 같이 가면 이건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지금. 정부 하려는 일을 어떻게 이제 발목 잡아가지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대선 환경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거대로 가고 또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대로 가야 진정성이 더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연계 전략은 발목 잡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서병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의 잘못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분과 실리가 둘 다 없어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른 3명의 장관의 임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큰 흠결이 없어요. 무능력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뭐 국무총리직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커다란 흠결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안개 속 청문 정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해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문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와의 상견례가 이뤄지는데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100%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14일까지 요청한 것을 재요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날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이고요. 제가 봤을 땐 송영길 대표가 건의를 하면 대통령께서 한두 시간 정도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할 것 같아요. 이게 장관들, 현재 지금 장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관직에 대한 공백도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민심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높더라고요. 57대 36 이 정도로 더 높기 때문에 대통령 민심에 걸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실마리를 찾을 거라고 봅니다. 의견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받고 나서 대통령이 또 결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거라고 봐요. 이 모임 자체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날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날 다른 결정을 하시게 되면요. 이것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 대한 하나의 불신임. 견제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송영길 대표가 건의한 대로 하면은 송영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체제가 앞으로 순항할 거냐 말 거냐가 중대한 기로가 14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이제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와의 또 만남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른바 여권의 잠룡 빅3가 하루의 시차를 두고서 본격적인 새 분리기에 나섰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좁게 보면 정치는 프로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넓게 깊게 보면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합니다. 국민의 뜻이 존중되지 않는 정치는 잠시는 몰라도 결코 존재할 수가 없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 알면은 벌써 했게요? 그런데 원래 그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꼬리를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메시지를 선명하고 강하게 내줄 수는 없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네.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매사가 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신중해야 될 때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요. 매사 선거 연설하듯이 정책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매번 선거 연설하듯이 하면 그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여권의 새 후보들이 각각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그 질문을 받고 이제 답변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새 잠룡, 새 몰이의 특징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초지일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의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새가 모여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 그대로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된다고 보여지고 정세균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위 견제죠. 결국은 계속 하는 걸 보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거나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결국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을 견제를 해서 본인의 지지율도 함께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표현 홀로 아리랑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말은 기존에 갖고 있던 스탠스를 크게 바꾸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선병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평소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주장을 계속 끌고 가는 건데 문제는 그게 현재 국민들에게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꿀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바꾸실 의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초지일관이다. 네. 저는 이재명 지사는 여유작작. 나 1등이야. 아유, 저분들 내 경쟁 상대도 아니야. 나는 여유. 그냥 원론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하면 돼. 뭐 예를 들면 당에서 나오고 있는 경선 연기론,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항상 여유작작이에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초미지급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해요. 지금 보면 3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이겨야 되고 1등인 이재명 지사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무리한 수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3등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엄중 신중해요. 그냥 계속 이분은 그냥 엄중하고 신중하고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상태대로 가면 이재명 지사가 그냥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전망해 봅니다. 그러면은 빅3의 대항마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출마 선언하고 계시죠. 충남지사의 양승조 지사 그리고 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런 분들이 계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11용이냐 13용이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워낙 국민적인 지지도에서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냥 페이스메이커 그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장 수장이 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이번 기회에 몸집 좀 키우고 인지도 높이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대선에 정말 본인들이 후보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기대를 물론 조금이라도 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고 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어쨌든 대선 후보가 돼서 경선에 뛰어들면 인지도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또 몸값을 띄울 수도 있고 차기에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좋은 정치적 기회인 것이지 제가 볼 때 대세론을 꺾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86 주자들도 마찬가지인가요? 586 주자들은 제가 볼 때 유시민 전 장관은 본인 안 나오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분은. 그리고 이제 뭐 임종석 전 실장, 뭐 추미애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 네, 김경수 지사도 이제 뭐 아직 재판 결과 안 나와서 네.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설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9월까지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다른 대안이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지지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나경원 전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막판 고심 중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에 뛰어든다면 이제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예. 저는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이제 명분은 이 여론조사예요. 이것 때문에 뛰어든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이제 떨어지시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사실은 적합도 1위예요. 현재까지는 2주 동안 1위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이거 정말 당원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내가 나서겠다. 마지막에 이번 대선에 정권 창출을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런 명분 갖고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나경원 전 대표를 다시 나서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만약에 나선다면 머지않아 곧 얘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6월 10일인가요? 10 며칠 하잖아요. 네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곧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00% 나옵니다. 저 그냥 서울시장 경선 때 했던 지금 조직들 다시 다 만나고 있고요. 제 후배가 거기서 상황실장 했었는데 내일 만나가지고 이제 또 맡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네. 그런 거 보면 이미 결정은 끝난 것 같고 이제 조직을 어떻게 하고 이제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이냐 그런 것들만 결정은 될 것 같고요. 아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 출마 선언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3위, 그리고 초선인 김웅 의원은 4위입니다. 올드보이를 위협하는 영보의 돌풍이 이게 좀 이어질까요? 이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요, 국민의힘이 참 건강한 정당이다라는 반증으로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얼마나 재미없었습니까? 좋은 분들이긴 한데, 능력 있는 분들이긴 한데 차별성이 없었어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다 그냥 그런 분들 같잖아요. 계속 이쪽에서 정치하셨던 분들. 근데 여기는 지금 원외 인사도 있고 검사했다가 초선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국민적인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면은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2등, 그다음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4등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뭐 중진 의원들과 이 초재선 영건들이 싸우는 이런 모습은요. 당의 건강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산 논쟁, 꽃 논쟁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가 주호영 전 원내대표한테 아니 803만 다녔던 분이 어떻게 에베레스트상 가냐 이런 식의 논쟁. 그리고 김웅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에게 시든 꽃 좋아, 먼지만 쌓여 있는 좋아. 뭐 이런 식의 꽃 논쟁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비전을 갖고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해서 다음번 대선에서 국민들께 인정을 받을까 그런 나의 포부를 갖고 서로 논쟁을 해야지 저런 말장난하는 식의 논쟁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책 비전이 아쉽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보면 새로운 어떤 그 쇄신을 하거나 참신한 인물, 초선 의원들이 많이 나오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이게 어쨌든 그리고 적합도 조사, 이건 물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합도 조사를 한 겁니다만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정도의 선전을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바뀌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도를 할 가능성.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김웅 의원하고 두 사람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장 소장은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대로 5명이 다 나오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인단을 보면 70%가 당원들이잖아요. 30%가 일반이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의 당심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당원들이 과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건 판단입니다. 이것도 장 소장과 같은 생각만 갖고 있으면 초선이나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또 기존의 중진들에 대해서 무게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초선들이나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1대1 구도로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제 초선이나 아니면 쇄신 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지금 오늘 보니까 김은혜 의원도 뭐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의계와 함께.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되느냐 후보들 간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영향을 미칠 거고 저는 당심이 어느 정도까지 쇄신의 무게감을 실어줄 거냐가 결국 결과를 좌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당에서는 지금 예비 경선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략 10명 정도 되면 6명 정도로 끊어서 예비 경선을 하는데 그 예비 경선도 본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원 70, 그다음에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한 6명이나 5명 정도로 압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이슈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논쟁 그리고 여야의 대권, 당권 레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 대전이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